올해 들어 처음으로 중부 내륙 지방에 열돔 현상이 발생해 대규모 폭염주의보가 발령됐습니다. 이번 주말 2억 5천만 명이 고온에 노출될 수 있습니다. 주한 미국 대사관이 약 3주간 중단했던 유학비자 인터뷰 신청을 재개한다고 밝혔습니다. 대사관은 신청자 자격 확인 요건으로 SNS 설정 범위를 전체 공개로 해야 한다고 공지했습니다. 연방항소법원이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이 로스앤젤레스의 이민자 단속 반발 시위 대응을 위해 배치한 주 방위군에 대한 연방 통제권을 본안 판결 전까지 유지하도록 허용했습니다. 맨해튼 60가 남단으로 진입하는 차량에 통행료를 부과하는 혼잡 통행료 프로그램 시행 후 맨해튼은 물론 뉴저지와 브롱스 등 외곽 지역 교통체증도 완화했다는 분석이 나왔습니다. 구글, 애플, 페이스북 등에서 160억 개가 넘는 역대급 비밀번호 유출 사태가 벌어졌습니다. 전문가들은 유출된 정보가 피싱 등 계정 탈취에 사용될 수 있다며 당장 비밀번호를 바꿔야 한다고 경고했습니다. 이상은 오늘의 주요 뉴스입니다. 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KBN 뉴스입니다. 올해 들어 처음으로 중부 내륙 지방에 열돔 현상이 발생해 대규모 폭염주의보가 발령됐습니다. 이번 주말 2억 5천만 명이 고온에 노출될 수 있습니다. 한편 어제 뉴욕 일원을 강타한 뇌호로 10대 소년이 번개를 맞는 등 큰 피해가 발생했습니다. 국립기상청에 따르면 이번 주말 중서부에서 동부 연안에 이르는 지역에 올 여름 처음으로 강력한 폭염이 예상됩니다. 중부 평원에서 발생한 고온이 이번 주말 중서부와 오데오 연안으로 영향이 확대될 전망입니다. 폭염은 오하이오 밸리를 넘어 동부 연안 대부분 지역을 덮치고 다음 주 중후반까지 지속될 것으로 관측됩니다. 국립기상청은 중부와 동부의 여러 지역에서 열기가 위험한 수준에 도달해 역대 1일 최고 기온을 경신할 것으로 보인다며 해당 지역 주민들에게 주의를 당부했습니다. 워싱턴 포스트는 이번 주말 화씨 90에서 100도의 고온에 노출되는 지역 인구가 약 2억 5천만 명에 달한다고 전했습니다. 특히 습도가 높아 체감온도인 열지수가 화씨 100도를 넘는 곳이 많을 것으로 예측됩니다. 한편 어제 오후 뉴욕 일원에 강력한 뇌호가 강타하면서 피해가 속출했습니다. 센트럴팍에서는 15세 소년이 쏟아지는 비를 피해 나무 밑으로 숨었다가 벼락을 맞아 병원으로 옮겨졌습니다. 나무에 떨어진 번개가 소년이 착용하고 있던 금속 목걸이를 통해 옮겨지면서 의식을 잃었습니다. 소년은 약간의 화상을 입었지만 현재 안정적인 상태로 알려지고 있습니다. 뉴욕시 곳곳에서 번개와 강한 돌풍으로 나무가 쓰러지는 피해가 속출했으며 주택과 주차된 차량이 파손되기도 했습니다. 항공편 지연도 잇따라 JFK, 라과디아, 뉴악 등 공항에서 항공편 지연이 발생했으며 전국적으로 9,000편 이상의 항공편 운항이 지연되거나 취소됐습니다. 주한 미국 대사관이 약 3주간 중단했던 유학비자 인터뷰 신청을 재개한다고 밝혔습니다. 대사관은 신청자 자격 확인 요건으로 SNS 게시물을 꼽고 설정 범위를 전체 공개로 해야 한다고 공지했습니다. 주한 미국 대사관은 어제 SNS에 안내문을 올리고 FMJ 비자를 신청하는 모든 개인은 미국 법률에 따라 신원 및 입국 자격 확인을 위한 심사를 원활히 진행할 수 있도록 모든 SNS 계정의 게시물 공개 설정 범위를 전체 공개로 설정해 주시기 바란다고 공지했습니다. 이어 미국은 비자 심사 및 검토 과정에서 모든 가용 정보를 활용해 미국 입국이 부적격한 신청자를 식별하고 있다며 2019년부터 미국 정부는 이민 및 비이민 비자 신청서의 SNS 사용자명 제공을 의무화하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미국 대사관은 비자 신청자는 최근 5년간 사용한 모든 SNS 플랫폼의 사용자명을 DS160 비자 신청서에 기재해야 한다며 신청자는 서명 및 제출 전에 신청서에 기재된 모든 정보가 사실이고 정확한 정보인지 본인이 직접 확인해야 한다고 공지했습니다. 또 SNS 관련 정보를 누락할 경우 비자 발급이 거부되거나 향후 비자 신청 자격이 제한될 수 있다고 밝혔습니다. 이번 조치는 지난 18일 국무부가 외국인 유학생, 연수생 등에 대한 입국 비자 발급을 재개한다고 밝힌 데에 따른 것입니다. 관련 조치에 따라 한국 주재 미국 대사관도 이날 오전 11시쯤 비자 발급을 위한 인터뷰 신청 접수를 재개한 것으로 파악됐습니다. 국무부는 지난달 28일 미국 유학 신청자들의 비자 발급을 일시 중단했고 그 여파로 한국에 있는 미국 대사관도 비자 발급을 위한 인터뷰 접수를 잠정 중단한 바 있습니다. 연방항소법원이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이 로스앤젤레스의 이민자 단속 반발 시위 대응을 위해 배치한 주 방위군에 대한 연방 통제권을 본안 판결 전까지 유지하도록 허용했습니다.
대통령의 병력 동원이 불법이라고 판단한 하급심 판결을 뒤집었습니다. 제9연방항소법원은 어제 대통령이 주방위군을 연방화하는 권한을 합법적으로 행사했을 가능성이 높다며 대통령의 주방위군 통제권을 허용한다고 결론 내렸습니다. 항소법원은 연방정부가 캘리포니아 주지사에게 사전 통보하지 않은 점이 법에 위배될 수 있지만 뉴섬 주지사에게 대통령의 명령을 거부할 권한이 없다고 봤습니다. 재판부는 지난 17일 구두 변론에서 대통령에게 해당 연방법에 따른 폭넓은 권한이 있다고 봤고 법원이 이를 간섭하는 데 신중해야 한다고 언급했습니다. 트럼프 행정부는 이민 단속에 반대하는 시위가 LA 전역으로 번지자 대응을 명분으로 주방위군과 해병대 4,100명을 투입했습니다. 1965년 이후 주지사 허락 없이 연방정부가 주방위군을 동원한 첫 사례입니다. 트럼프 대통령은 병력 배치가 질서 회복을 위해 필요했다고 주장했고 반면 뉴섬 주지사는 이 조치가 긴장을 고조시키고 지방 권한을 침해했으며 자원 낭비라고 반발해 트럼프 대통령, 피트 헤그세스 국방장관, 국방부를 상대로 소송을 제기했습니다. 이번 판결로 캘리포니아 주방위군에 대한 연방 통제권은 본안 소송이 진행되는 동안 계속 유지됩니다. 이스라엘과 이란의 대립이 악화일로를 걷고 있는 가운데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이 향후 2주 이란에 대한 직접 군사 개입 여부를 결정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캐롤라인 레빗 백악관 대변인은 어제 브리핑에서 트럼프 대통령의 메시지를 대독 가까운 시일 내 이란과 협상의 상당한 가능성에 근거해 이루어질 수도 있고 그렇지 않을 수도 있지만 앞으로 2주 안에 개입 여부를 결정할 것이라고 전했습니다. 트럼프 대통령이 하루 이틀 내 군사 개입 여부를 결정할 것이란 관측이 제기된 가운데 외교적 대화의 창이 열린 셈이란 평가입니다. 레빗 대변인은 미국이 이란과 계속 접촉하고 있다고도 밝혔습니다. 다만 접촉의 구체적인 내용이나 즉 간접 접촉 여부에 대해서는 언급을 피했습니다. 레빗 대변인은 이란과의 합의에 우라늄 농축 불허가 반드시 포함돼야 한다고도 강조했습니다. 이란 정권 교체에 대한 입장을 묻는 질문엔 트럼프 대통령의 최우선 과제는 이란이 핵무기를 보유하지 못하도록 하는 것이라고 선을 그었습니다. 앞서 트럼프 대통령은 이란의 공격 여부에 대해 최종 결정을 하진 않았다고 밝힌 바 있습니다. 맨해튼 60가 남단으로 진입하는 차량에 통행료를 부과하는 혼잡 통행료 프로그램 시행 후 맨해튼은 물론 뉴저지와 브롱스 등 외곽 지역 교통체증도 완화했다는 분석이 나왔습니다. 지난 18일 발표된 지역계획협회 보고서에 따르면 맨해튼 혼잡 통행료 프로그램이 시작된 이후 맨해튼에서 교통체증으로 인한 시간 손실은 전년 동기 대비 25% 줄어든 것으로 파악됐습니다. 맨해튼 외곽 지역 교통량도 함께 감소했습니다. 브롱스 지역의 교통체증은 통행료가 부과된 후 전년 동기 대비 10% 줄었으며 뉴저지 지역 교통체증도 완화됐습니다. 버겐 카운티는 교통체증으로 인한 시간 손실이 14%, 허드슨 카운티에서는 13% 감소했습니다. 혼잡 통행료 부과 지역을 피해 외곽 지역에 차량이 몰리면서 교통체증이 심해질 것이란 반대론자들의 예상과 다른 결과입니다. 승용차 대신 대중교통을 이용하는 사람들이 늘면서 브롱스, 롱아일랜드, 웨스트체스터 등의 교통체증도 전반적으로 감소했습니다. 메트로폴리탄 교통공사는 맨해튼으로 들어오는 미드타운 터널이나 링컨 터널, 홀랜드 터널 등 차량이 몰리는 지역 거주자들의 만족도도 높아졌다고 밝혔습니다. MTA는 지난달 28일 기준 통행료 수입은 2억 1,570만 달러이며 통행료 수입은 전철 시그널 체계 업데이트, 전기버스 도입, 전철 노선 연장 등 대중교통 개선에 사용하게 된다고 밝혔습니다. 구글, 애플, 페이스북 등에서 160억 개가 넘는 역대급 비밀번호 유출 사태가 벌어졌습니다. 전문가들은 유출된 정보가 피싱 등 계정 탈취에 사용될 수 있다며 당장 비밀번호를 바꿔야 한다고 경고했습니다. 경제지 포춘에 따르면 보안매체 사이버뉴스는 연초부터 진행한 조사에서 각각 수천만 개에서 35억 개 넘는 기록이 들어있는 초대형 유출 데이터셋 30개를 발견했다고 밝혔습니다. 새어나간 데이터를 전부 합치면 160억 개에 달합니다. SNS, VPN, 개발자 포털, 주요 공급업체의 사용자 계정 등에서 이전에 유출된 적 없는 새로운 로그인 정보가 유출됐습니다. 사이버뉴스 연구진은 단순 유출이 아니라 대규모 악용을 위한 밑그림이라며 새로운 정보를 엄청난 규모로 무기화할 수 있다고 말했습니다. 유출된 자료가 피싱 공격과 계정 탈취에 쓰일 수 있다는 설명입니다.
연구진은 이번에 빠져나간 정보가 애플, 구글, 페이스북, 텔레그램부터 다양한 정부 서비스까지 상상할 수 있는 거의 모든 온라인 서비스에 접근하는데 악용될 수 있다고 경고했습니다. 전문가들은 기업들의 사용자 보호 강화를 촉구하면서 사용자들에게도 비밀번호 변경, 비밀번호 안전관리 서비스와 비밀번호가 필요 없는 인증 방식인 패스앱 활용을 권장했습니다. 미국이 말라리아 퇴치를 위한 지원 프로그램 예산을 대폭 삭감할 계획인 가운데 예산 삭감이 이루어지면 아프리카에서 말라리아 환자 수가 수백만 명 늘고 수만 명이 추가로 사망할 수 있다는 연구 결과가 나왔습니다. 파이낸셜 타임스에 따르면 의학저널 랜싯은 미국의 말라리아 퇴치 프로그램에 대한 전폭적인 지원이 이루어지면 올해 아프리카에서 말라리아 감염자 약 1,300만에서 1,400만 명, 사망자 10만 명 이상을 막을 수 있다고 전망했습니다. 그러나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은 이 예산을 절반 가까이 삭감하는 방안을 추진 중입니다. 미국의 말라리아 퇴치 프로그램은 조지 부시 전 대통령이 20년 전 출범시킨 프로그램으로 국제개발처를 통해 지금까지 약 90억 달러를 투자했습니다. 연방의회는 지난해에도 8억 달러 가량을 승인했지만 트럼프 행정부는 이를 47% 삭감할 방침입니다. 아프리카에서는 말라리아 사망자 중 4분의 3이 5세 미만 아동입니다. 2023년 기준 전 세계 말라리아 감염은 2억 6,300만 건, 사망자는 약 60만 건에 달했습니다. WHO는 2000년 이후 각종 방역 조치로 약 22억 명의 감염과 1270만 명의 사망을 예방했다고 밝혔습니다. 말라리아 예방 관련 단체는 미국의 예산 삭감은 재앙적인 결과를 낳을 것이라며 취약 지역에서 대규모 발병이 일어날 수 있다고 경고했습니다. 미국을 방문 중인 박형덕 동두천 시장 일행이 어제 뉴저지 최대 한인타운 팰리세이드 파크 타운을 찾아 자매도시 협약을 체결하고 앞으로 두 도시 간 교류 확대를 약속했습니다. 어제 오전 팰리세이드 파크 타운홀에서 열린 자매도시 협약식. 팰리세이드 파크 폴김 시장과 동두천시 박형덕 시장이 나란히 앉아 두 도시의 교류 협력을 약속하는 협약서에 서명을 했습니다. 두 도시는 협약서에서 앞으로 교환 방문 등 인적, 물적 교류를 확대하고 다양한 분야에서의 협력을 약속했습니다. 또 오늘 이렇게 뜻깊은 또 양해각서 협약식을 통해서 우리 동천시와 또 팰리세이드 파크 그리고 팰리세이드 파크와 우리 동천시가 하나가 되는 그런 의미 있는 그런 귀중한 날이 아닌가 이렇게 생각합니다. 폴김 팰리세이드 파크 시장은 타운을 찾아준 박 시장 일행에게 감사를 표하고 펠팍에는 동두천 출신 한인들도 다수 거주하고 있다며 앞으로의 협력을 기대했습니다. 65% 한국분들의 중에서 많은 퍼센티지가 동두천 교포님들이 여기 사시기 때문에 이 편하게 이렇게 자매 관계를 맺을 수 있다고 생각하고 두 시장과 관계자들은 협약식에 앞서 두 도시의 현황을 설명하고 공무원 상호 파견 근무 등 다양한 협약 방안을 논의했습니다. 지난 월요일 미국에 도착한 박 시장 일행은 앞서 화요일 펠팍 동두천 한인회와 애향 장학금 지원 협약을 체결하고 교육 지원을 약속했습니다. 동두천 시장 일행은 워싱턴 DC를 거쳐 오는 일요일 귀국길에 오를 예정입니다. 이어서 간추린 소식입니다. 전 세계 70여 개국에 거주하는 차세대 한인 2,600여 명이 한국을 방문해 역사와 문화 체험을 하면서 자신의 뿌리를 찾는 2025년 차세대 동포 모국 초청 연수가 지난 17일 시작됐습니다. 재외동포청이 주최하고 산하기관인 재외동포 협력센터가 주관하는 연수 행사는 첫날인 17일 26개국 차세대 한인 240여 명이 참석한 가운데 개회식을 시작으로 6박 7일간의 일정을 시작했습니다. 차세대 한인들은 독립기념관과 서대문 형무소 역사관 등을 방문해 광복 80주년을 되새기고 대한민국의 독립을 위한 모국의 역사를 체험할 예정입니다. 또 산업체 현장도 방문해 K산업 발전상도 확인하게 됩니다. 미국 국방부가 어제 한국을 비롯한 아시아의 동맹국들도 유럽과 같이 국방부 지출을 GDP의 5% 수준으로 올릴 것을 제안하는 새로운 글로벌 기준을 마련하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헤그세스 장관은 전날 상원 군사위의 2026 회계연도 국방예산 청문회에 출석, 오는 24에서 25일 네덜란드 헤이그에서 열릴 나토 정상회의에서 회원국들이 GDP의 5% 수준 국방비 지출을 공약하길 기대한다고 밝혔습니다. 헤그세스 장관은 나토 회원국들이 국방 지출 확대하는 노력을 하면서 아시아를 포함한 전 세계 모든 동맹이 나아가야 할 새로운 국방 지출 기준을 갖게 됐다고 언급했습니다.
한국은 작년 기준 GDP의 2.8% 수준인 약 66조 원의 국방비를 지출했습니다. 스위스 투자은행 UBS가 18일 공개한 2025 글로벌 자산 보고서에 따르면 지난해 100만 달러 이상 자산을 보유한 한국인은 총 130만 1000명으로 집계됐습니다. 조사 대상이 된 선진국과 개발도상국 총 56개국 가운데 가장 많은 100만 장자를 보유한 나라는 미국으로 그 수가 2383만 1000명에 달했습니다. 전 세계 100만 장자의 39.7%에 해당하는 수치입니다. 2위는 중국으로 632만 7천명, 프랑스 289만 7천명, 일본 273만 2천명이 뒤를 이었습니다. 독일, 영국, 캐나다, 호주, 이탈리아, 그리고 한국이 10위권에 들었습니다. 전 세계 100만 장자 수는 약 6천만 명에 달하며 이들이 보유한 자산 총액은 226조 4,700억 달러에 이르는 것으로 분석됐습니다. 뉴저지주가 여름철 전기료 급등 대책으로 요금을 인하합니다. 뉴저지주 공공시설위원회는 PSENG를 비롯해 뉴저지주에서 전기 공급을 하고 있는 전력회사들이 이달부터 전기요금을 최대 20% 인상하면서 여름철 전기요금 부담이 커지는 데 따른 조치를 시행한다고 밝혔습니다. 다만 요금 할인은 무상이 아닌 추후 분할 상환을 조건으로 합니다. 전력회사들이 7월과 8월 전기요금 고지서에서 각 30달러씩을 할인해 청구하고 대신 9월부터 내년 2월까지 6개월 동안 전기요금 청구서에 10달러씩을 추가하는 방식입니다. 위원회는 또 전력회사가 저소득층 등 수혜 자격을 갖춘 고객을 대상으로 7월과 8월에 전기요금 미납을 이유로 서비스 중단을 하지 않기로 했습니다. 환율과 증권 소식입니다. 이어서 날씨입니다. 내일은 대체로 맑은 날씨가 예상됩니다. 낮 최고 기온 86도, 섭씨 30도, 밤 최저 기온은 74도, 섭씨 24도로 예상됩니다. 일요일은 대체로 맑은 가운데 높은 습도의 무더운 날씨가 예상됩니다. 월요일도 체감온도 100도에 육박하는 무더운 날씨가 예상됩니다. 이상으로 KBN 뉴스를 마칩니다. KBN과 함께 즐거운 시간 되시길 바랍니다. 동부 최대 한인방송 KBN이 제작하는 KBN 뉴스는 웹사이트 mykbn.com 그리고 유튜브와 페이스북에서 다시 보실 수 있습니다. 좋아요, 구독, 알림 설정은 뉴스 제작에 큰 도움이 됩니다.